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018년도의 마지막 시장입니다. 오늘이면 폐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2019년도에 새롭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폐장일인데 다행히 우리 시장은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기분 좋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또 이상 급등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장중에 계속해서 1%가 넘는 급락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급격하게 말아 올리면서 1%가 넘는 급등 흐름으로 움직였는데 미국 증시는 전전일에는 10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갔고요. 다우가 어제도 하루 만에 900포인트가 움직이는 기록적인 시장을 보여주고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큰 영향을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그러다 보니 업종 지수로 지금 오름세를 보입니다. 의료정밀, 섬유, 의복, 통신업, 운송장비 업종 등이 상승하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 2018년도를 돌이켜본다면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2800,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초반에 나왔었는데 현재 지수를 본다면 20% 가까운 연초 대비, 고점 대비 하락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지 않은 장세였고요. 시장을 볼 때마다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장세였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또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를 준비를 했고요. 또 내년도에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을 통해서 글로벌 이슈 그리고 국내 시장의 이슈들을 잡아보면서 시장 대비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그리고 이어지는 2부도 오늘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948년 수출이 시작된 이래 70년 만에 연간 누적 수출액이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관세청은 오늘 오전 11시 12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적 수출액이 6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수출 5천억 달러 달성한 뒤 7년 만에 이룬 역대 최대 수출 실적으로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번째입니다. 연간 수출액이 기록을 세웠지만 최근 지표는 역시나 좋지 못합니다. 반도체와 통신, 방송 장비 등 광공업 생산이 줄며 전 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건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본다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전달보다 0.7% 하락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 투자가 모두 줄며 전달보다 5.1%나 감소해 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6개월 이상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우려 등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 기업 체감 경기를 통틀어 살펴볼 수 있는 경제 심리 지수는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를 보면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72포인트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KB국민은행이 주택은행과의 합병 이후 19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96%가 찬성표를 행사해 쟁의 행위가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내년 1월 7일 전야제를 연 뒤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은행 노사는 신입 직원의 호봉 상한제와 임금 피크제 진입 시기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82% 상승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2037포인트 저점 찍고 쭉 올라오면서 현재 포인트 2045, 2046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투자 주체별로 본다면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줍니다. 959억 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끌어주고 있고요. 기관, 개인 팔고 있는데 기관은 536억 원, 개인 322억 원 팝니다. 기관이 536억 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팠는데 어제의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보다 많이 줄긴 했는데 이거를 연속으로 연말까지 기관이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 눈에 띕니다. 투신만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장 마지막 날 힘을 좀 내주네요. 상승폭이 1.57%까지 올라가면서 38,000원대 위로 39,000원대를 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는 상승폭이 꽤 컸는데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면서 61,100원대. 셀트리온 오늘 상승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5.66%나 급등하면서 392,000원대까지 현재 터치하고 있습니다. 시총 4위로 올라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현대차 상승합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이었는데 오늘 소폭 상승이 나오고요. LG화학, 약보합, SK텔레콤, 한국전력, 포스코 전 종목 상승하는 가운데 통신주들 배당락 이후에 다시금 상승 흐름 가져가는 모습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도 소폭 상승 이어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네이버가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물산, KB금융,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모두 상승합니다. 일단 어제 배당락에 크게 하락을 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경기방어주적인 그리고 배당이 좀 컸던 종목들, 금융주들도 오늘 일제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조금 전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업 소식이 가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5포인트대까지 올라오면서 1%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장 초반보다는 지금 현재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한 10시경을 기해서 장이 쭉 밀렸다가 다시 지금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등세는 좀 강한 모습입니다. 675포인트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수급 주체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긴 개인이 사주네요. 533억 원.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은 좀 많습니다. 969억 원.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588억 원이나 나오고 있고 연기금도 팝니다. 양시장 모두 연기금 팔고 금융투자 팔고 투시는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트 정리 차원에서 그리고 펀드로 오히려 매수되는 물량들에 따라서 투신권에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급락 나왔고요. 오늘도 하락합니다. 신라젠, CJ, ENM, 바이로메드 상승하는데 바이로메드가 시총 4위까지 올라오고 포스코캠텍은 오늘 하락하면서 바이로메드와의 시총이 지금 변동이 좀 생긴 상황입니다. 포스코캠텍이 2%대 낙폭이 기록이 되면서 시총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HLB, 펄어비스, 코롱티슈진까지 4종목 상승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장중에 92,000원대까지 움직이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 소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휴젤이 오늘 5%가 넘는 급등 좋은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컴투스, SK머티리얼즈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 2거래일 연속 하락합니다. 일단은 뭐 증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강달러가 조금은 진정이 2거래일 연속으로 되고 있는 상황. 미국의 영향을 좀 받네요. 2원 3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 2거래일 연속으로 가져갑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오늘 좀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2018년도에 한 해를 뒤흔든 굵직한 경제 글로벌 이슈들, 국내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내년도엔 또 글로벌 이슈들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지, 특히나 미국과 중국, G2 간의 무역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서 내년도에 대한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스튜디오에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매년 이맘때면 뵙는 것 같아요. 예, 추운데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고 감사한데요. 이제 뭐 하나하나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이 얘기는 뭐 저희가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인데 특히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이번에 엄청난 변동성을 지금 유례 없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하나하나 좀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네, 아무래도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경기가 내년도에는 좀 둔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보다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자면은 S&P 500을 구성하는 500개 종목의 이익 증가율이 3분기까지는 무려 26.3%로 사상 최대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5%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닝 모멘텀이 악화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종목 포지션을 좀 변경시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11%를 차지하는 가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구글, 그리고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4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개인에 대한 그 보호 차원에서 뭐 소송이라든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플랫포머의 역할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익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주를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난다는 점에서 당분간 미국 증시는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뭐 거래량도 많지 않은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제 장 후반에 갑자기 장을 우리가 평소에 하는 표현대로 말아 올렸다고 하잖아요. 유례없는 폭등을 좀 보였는데 일본 증시랑 미국 증시랑 원래 같이 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비슷하게 가는 게 15개월 만에 2만 선 간신히 찾아놨더니 또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보니까 뭐 소장님께서 매번 말씀해 주셨던 정책 지지선이라고 하는 2,500선도 한때 붕괴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니케이 평균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니케이 평균 주가 2만 엔선을 보면은 매물대가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외부 충격이 왔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크게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변동성 지수가 3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해치펀드들이 연말을 앞두고서 알고리즘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거래라는 것은 변동성을 따라서 1초에 5,000번에서 10,000번 이상의 매매 거래를 하는데요. 일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의 주가 수익 비율은 11배고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0.9배로 아주 바닥 수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현재 투자 심리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경제 관련 그 회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책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중국 투자가들의 93%가 올해 투자 손실을 입었고요. 1인당 무려 1,600원 정도, 1,600만 원 정도를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재고 조정 과정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 자금난 속에 운영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뭐 중국이 어렵다는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글로벌 증시를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자면 2월에 한번 부러졌고요. 10월에 굉장히 크게 한번 부러졌고 이 괜찮아지나 했더니 12월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완전 블랙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버렸는데 사실 일제히 이렇게 만들어버린 트리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였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그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인데요. 올해 들어와서 3번이나 셧다운 문제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1977년도였죠. 카터 대통령 이후에 4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한두 번까지는 그렇게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이번 3번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늑대 소년처럼 시장이 과민 반응을 좀 일으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셧다운 문제가 2013년 오바마 케어 문제처럼 16일 정도 계속이 됐을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가 한 24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주가 하락,
그리고 미국의 신용도 하락, 기업의 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내년 1분기 GDP 성장률이 0.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GDP 성장률은 2.7%로 예상했는데 실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번에 셧다운 문제가 1995년도처럼 27일간 벌어졌을 경우에는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0.8%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아무래도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월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대출 위험이라고 합니다. BB 이하의 채권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상품이 되는데요. 이 판매하는 상품을 우량 채권하고 같이 섞어서 판매하다 보니까 실제 자금난이 심화됐을 경우 파산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지난 2007년도에 리먼 쇼크와 같은 위기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가들이 상당히 좀 민감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한마디로 리먼 사태, 금융위기 얘기하는데 그때만큼 어떻게 견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하나의 발언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연준 의장을 해임시킨다고 얘기까지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연방준비법에 따르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건 부정 문제라든지 범죄 행위, 직무 탐안인데요. 연준 의장 정도가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무 탐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FRB의 책임 중에서 고용의 극대화, 물가 안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융 부분에서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정책 차이만으로 해고를 할 수가 없는데요. 1933년도였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윌리엄 험프리 연방거래위원장을 정책 방침 차이로 인해서 해고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해제 결정이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상권 분립인 미국의 상황에서 연준 의장을 해고시켰을 경우에 아무래도 불쾌한 법정 투쟁을 피할 수 없고요. 재선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임보다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연준 의장을 비난하는 이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연준 의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아무래도 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자체가 한 번도 없었죠. 연준 의장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이나 지금 정부에서 분립이 분명히 돼 있는 부분인데 나서서 금리를 어떻게 해라 이런 적 없었죠,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노골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텐데요. 내년도에도 한 2차례 정도 연준이 점도표대로 금리 인상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기 하락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재선의 적색 신호가 켜졌다는 점에서는 연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의 이슈들은 끝난 게 아니라 내년에도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될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1월부터 이제 미중 간의 고위급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급격하게 밀렸던 건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 이게 결과가 어떻게 의미 있게 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지금? 네, 초기에는 아무래도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1월 7일 날 차관급 무역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게 됩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700개 품목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관세를 낮춰주기로 했고요. 또 미국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 강제와 관련해서 엄격히 규제하는 신외자법을 전인대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시장 개방이라든지 비관세 관세 철벽,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사실상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골자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조금은 전향적인 태도로 뭐 바꿨어도 이게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여서 쉽사리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일각에선 보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인정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행정 조치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강제토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외자법에 따르면 기술 협력의 조건은 쌍방 협의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쌍방 협의라는 것은 외자 기업이 볼 때는 강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과실 송금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이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을 못하도록 법안을 명문화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해주겠지만 구미 수준에 맞추는 기술 이전 강제 요구는 사실상 힘들다는 점에서는 미중 간의 협의는 총론에서는 맞더라도 강론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였나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에 대해서도 해석이 굉장히 엇갈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호주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라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갈등으로 가는 게 아니냐 했는데 또 수면 하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원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내적으로는 정권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유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인건비가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자 기업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올해 들어와서 500만 개 기업이 사실상 폐업에 들어갔고요. 이 때문에 12월 초까지 농민공 같은 경우는 74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농촌으로 지금 귀향하는 모습입니다. 도시에서는 실업자만 하더라도 무려 1,000만 명 정도가 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성장률이 6%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우려인데요. 지금과 같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됐을 경우에는 경기나 사회가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시진핑 국가 주석의 권력 기반도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교적 우려인데요. 내년 1월 1일은 미중이 국교 수립한 지 40주년 행사입니다. 개혁개방과 관련해서 2.0 계획을 시작하는 내년도에 미중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는 1대1로 사업이라든지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사업들이 차질을 빚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부 집안 살림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지금 그리고 어렵다. 살림살이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국은 좀 전향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해결을 하려는 의지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전 수준 관계 보고는 그래도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해인데요. 건국 70주년 해고요. 또 시 주석이 주도하는 개혁개방 2.0 버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3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해고요. 또 국교 정상화와 관련해서 미중 간의 40주년 행사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는 올해보다는 정상간의 대화라든지 무역 협의와 관련해서는 좀 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시장에는 한 가지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과 관련해서는 대한 접근 방식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국력이 축적하기 전까지는 상호 존중이라든지 평등, 호의 정신에 입각해서 미중 관계를 개선시켜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의 도전을 좀 굴복시키고 앞으로도 21세기에는 달러 기축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 패권을 두고서 경쟁하는 두 나라의 구도가 장기화,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중 간이 넘어야 될 고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뭐 기축통화를 두고 통화전쟁도 뭐 놓지는 않을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묘한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GDP 성장률 지금 6%, 6.2% 지금 IMF에서 전망했다 중국 얘기가 나오는데 6%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되면은 연착륙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는? 네, 골드만삭스나 국제투자은행 같이 그 비관적으로 보는 그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5.5% 전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보는 이유는 올해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하는 해였지만 내년에는 피부로 느껴지는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순환 국면을 보면은 경기 동행 지수를 봤을 경우에 하락 국면이 뚜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전체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는 연일 감소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판매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 재고 밸런스가 5개월째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고 조정 과정이 상당히 깊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도와 관련해서 5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력한 세금 감면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씁니다. 이 때문에 소비를 좀 늘려줄 수도 있고요. 또 내수 확대 정책, 그러니까 수출 주도의 성장을 내수로 돌리는 작업들이 본격화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한 투자 확대라든지 민간 투자를 확대시켜주기 위한 규제도 낮춰주게 되고요. 또 금융 완화도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도에 중국은 대형 금융 기관들의 현재 예금 준비 비율이 14.5%인데 한 2%포인트 정도 낮춰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200조 원에서 260조 원의 자금이 풀리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충칭, 쿤밍 그리고 광저우, 탕장 간에 27개 고속전철 사업들이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무려 180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차를 두고서 중국의 GDP 성장률을 0.51%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좋은 점은 1, 2분기에 중국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고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하반기에는 이런 그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통해서 좀 숨통이 트인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은 3분기부터는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2,500선 밑으로도 무너질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지만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바닥은 세 가지 바닥이 옵니다. 첫 번째는 정책 바닥 2,500선이 깨졌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바닥이 찾아오게 됩니다. 현재 중국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은 13.7배 정도가 되고요. PBR은 1.48배 정도입니다. 2009년, 2016년도에 비교해서는 한 10% 정도 더 하락할 여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상의 바닥이 찾아와야 되는데요. 이는 경기 회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부터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요. 또한 외국인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MSCI 월드 인덱스의 중국 비중이 앞으로 올라가는 게 6월 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3분기부터는 서서히 중국 증시도 반등하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점에서 1, 2분기 주시장을 조정 보였을 때 장기적인 투자가라면 서서히 매수와 관련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중국 관련 펀드를 내년도 1, 2분기 정도에 한번 보시는 것도 투자의 한 방향이 되겠다 이렇게 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 연착륙이 좀 어렵다라는 국제 기관들의 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쓴다 말씀하셨잖아요. 세금 감면이나 SOC, 민간 투자, 금융 완화. 근데 이게 저희가 봐도 굉장히 단기 땜질 처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보이는 손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도 수요도 같이 창출시켜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마약을 계속 주입하는 문제가 만성적으로 몸을 해치는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 정책을 쓴다는 것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서 소비도 증대시켜주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부동산 버블, 금융시장의 위험을 고스란히 갖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금융 위기로 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1, 2년은 중국 경제는 무난히 넘어가겠지만 3, 4년 뒤에는 아무래도 중국 경제와 관련한 커다란 위험이 국내 경제에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단기땜질식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더 세게 지금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도 저희가 투자자분들이라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반도체도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우리나라도 반도체 문제인데 중국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화웨이 사태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망이 별로 안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AI를 비롯해서 가상 현실과 관련 제품들과 관련된 투자들이 상당히 지금 꺾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5G와 관련해서도 투자도 상당히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인데 내년도부터는 대량 공급 물량이 출회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침체 기간을 거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AI 그리고 3월 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5G와 관련된 투자들은 앞으로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화웨이 사태를 빌미로 해서 옹졸한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그리고 우리나라 두 개의 그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 반독점과 관련된 조사와 관련해서 과징금이 무려 상계사에 8조 원이 넘게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추적하는데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앞으로 미중 간의 마찰에 따라서는 넘어야 될 산도 많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중국과 관련된 내년도에 있을 만한 경제 전망들이나 이슈들까지 좀 상세히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좀 간단하게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조 소장님이 종목 보시는 분은 아니고 거시경제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맞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 참가자들은 과연 어떤 포지션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단기, 중기, 장기 이야기도 좋고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앞으로 그 세계 경제는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아무래도 실적 호정 그리고 직접적인 투자들이 일어나는 산업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보는 산업은 5G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4G 같은 경우는 기지국 같은 경우가 한 10km당 하나씩 세워지지만 5G 같은 경우는 700m당 하나씩 세워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그 장비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좀 저가 매수하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위험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를 보고서 장기 투자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야기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들까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깊게 나눠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도 오늘 특집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 그리고 하락률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부터 해서 수급별 가장 주목받은 종목 그리고 시초가 공략주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